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초조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참네. 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초조한 한동훈 결정적 실수 연발입니다. 자, 처음에 한동훈이 정치란 걸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나름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깐족깐족거리는 모습이 참 얄미웠는데 그 깐족거리는 게 의외로 좀 먹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기자들은 깐족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생전에 깐족이는 글쎄 그 정치인이고 검사고 깐족되는 애들 저는 정말 질색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검사 깐족된다고 제가 대놓고 검찰총장님한테 가가지고 그 검사 너무 깐족되던데요? 라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기자들하고 검찰총장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뭐 식사하는 자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자리에 가면은 고참을 그 총장 가까이 앉히거든요. 헤드 테이블에 앉혀요. 그 간사 앉히고 부간사 앉히고 좀 나이 많은 고참 그 자리에 앉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그 검사 실력 있고 다 좋은 모양인데 너무 깐족대던데요. 자, 저는 깐족대는 거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자들은 깐족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깐족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그것이 신선하다고 느꼈는지 참 한동훈 되게 많이 띄워주대. 한동훈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받아 쓰잖아요. 심지어 싫으면 시집가 이런 개소리까지 또 받아 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걸요. 그런데 한동훈이 하니까 그거 보고 농담이라고 끼끼끼끼 다 웃고 앉았어. 에브리바디. 이런 개떡 같은. 자, 그렇게 잘 나가던 한동훈이 요즘 갑자기 실수 연발입니다. 여유 있는 척 하면서 그 여유 속에서 깐족거림을 그러니까 아마 깐족거리는 게 먹히니까 더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요즘 초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 연발이에요. 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하고요. 또 치명적인 실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기 뜻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선거 국면에서 풀리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죠. 3월 초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한동훈이 지금 많이 위축됐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깐족거림이 매번 조국 전 장관,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탁탁 가로막히고 그때그때 반박을 당하면서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언론 보도 비중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바라보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이에요. 자, 여기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것과 같이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먹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즉 조국의 원맨쇼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한테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한동훈은 더 초조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 초조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김건희도 되게 불안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불안하니까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동훈을 좀 까나봐. 자, 그게 지금 한동훈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수연발이야. 그 실수가 되게 치명적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한동훈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대구 윤재욱 후보 사무실 축사서 민주당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발언 내용과 맥락을 종합 검토 중이다. 라고 하죠. 자, 대구 윤재욱 후보 사무실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제는 충청도 어디를 갔나요? 충청도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누구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이군요. 금요일이구나. 오늘까지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요, 선거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속합니다. 이제부터 선거가 가능해요. 후보 등록 기간까지는요,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선거가 가능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실제로 최재형, 지금 그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최재형, 이번에 곽상원 변호사와 한판 붙게 되는 최재형이 이런 짓을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 50만 원 밖에 안 받았지만 벌금형을 먹어요. 자, 마이크를 들고 총선 승리를 외쳤다.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이라 하면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행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선거운동이죠.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 선거운동이죠. 그게 선거운동이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대한민국 지켜야 하는 선거다. 통합진보당의 후예와 범죄자 연대가 이 나라를 자각하게 될 건데 그거 막아야 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자,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선거 발언이죠. 선거운동이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딱 걸린 거예요. 이 얘기를요. 마이크를 잡지 않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면은 옥내든 옥외든 다 걸려요. 그리고 육성으로 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할 때는 최대한 집회가 아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발언도 이렇게 누구누구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자, 누구 후보 소개합니다. 이 정도지. 그죠? 이 후보, 이분 참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칭찬 정도를 하지. 이분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했어. 한동훈이가. 딱 걸린 거죠. 2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각 호를 얘기하는데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를 이용해서
말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자, 선거일이 아닐 때 말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5개 집회가 아닌 상태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성 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이 마이크를 안 잡고 굳이 여러분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것도 이게 선거운동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후보 누구 하는 이렇게 정말 손피켓 이거를 딱 들려고 하다가 이건 안 돼요 하면서 이거 선거법 확인한 거예요 라고 되돌려주는 그런 장면 보셨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기자회견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상도 안 만들잖아요. 단상도 안 만들고 그냥 박스 같은 거 위에 올라가죠. 파레트 위에 올라가서 하잖아. 자, 그렇게 조심해서 하는데 한동훈은 조심성 없이 막 나대다가 딱 걸린 거죠.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외통수로 걸렸습니다.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기 싫은 얼굴이긴 합니다만 요놈 요거 잘 걸렸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걸렸나 라고 한번 살펴보는 심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길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오염시켜 드렸습니다. 내 눈 하시는 분 계셨고요.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확실히 선거운동 한 거 맞죠? 선거운동을 했고,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마이크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때는 환호성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마이크 가져왔는데 지금은 안 돼 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손피켓 누구 뭐 기호 4번 몇 번 누구 라고 이렇게 손피켓 가져온 것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선거법 확인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돌려보내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안 되는 게 있거든. 근데 한동훈은 그런 조심마저도 안 하는 거지. 왜? 지가 검사다 이거야. 누가 나를 기소하겠느냐라는 그런 뻔뻔함과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니까 지금까지 검사를 누가 기소하겠나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여전히 지가 검사인 줄 알아. 하기사 얼마 전에 남양주 그 지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한동훈 장관님
한테 고소당하신 거 있으시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이야. 예?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이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검사가 뜨끔했는지 말을 못하더라고. 저한테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검사가 아무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 소리도 못해. 그렇지. 내가 지금 한동훈하고 거의 죽자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내 앞에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실언한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한동훈이 장관이고 검사인 거야. 그리고 한동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렇게 함부로 법을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검사인데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한 거지. 그런 뻔뻔한 거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국힘당 내부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것까지 살필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얘들 지금 어찌 돼 있다? 예, 임마들 쫄았어. 조국 전 장관 말 맞다나 너희들 쫄았제? 쫄았나? 쫄았제? 인 거죠. 쫄아서 지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한동훈이 놓쳤더라도 누군가가 걸러냈을 거예요. 거기가 윤재욱 후보 사무실이었는데 윤재욱 후보도 뭐 하루 이틀 선거운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다? 그거는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다급하고 지금 그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야.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걸 말하죠. 달리 말해서 임마들 쫄았다고. 너희들 쫄았다? 너희들 쫄았지? 쫄았나?가 아니라 임마들 쫄았다. 자, 제가 부산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마들 쫄았다. 부산 표현입니다. 전마들 쫄았다. 예, 임마들 쫄았어 지금. 특히 지금 얘들이 쫄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요.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한동훈도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왜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알면서 굳이 보여드렸던 이유, 한동훈의 말을 잘 보세요. 한동훈이 2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말라, 움츠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움츠리지 말라 이 말을 2번 반복을 합니다. 달리 말해서 뭐야? 움츠러들었다는 거 아니야? 위축됐다라는 거 아니야? 자, 한동훈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달리 말하면 뭐야? 얘네들 쫄았어. 위축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야. 움츠러들었다는 얘기지,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바로 그건 거예요. 움츠러들었다? 이걸 부산 사투리로 돌렸으면 쫄았다! 인 겁니다. 임마들 쫄았어, 지금. 맞죠? 쫄았어.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한동훈의 치명적 실수는 2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 이게 치명적인 것이 당대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처벌 가능성이 커요. 최재형한테 50만 원, 벌금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건 지역구 국회의원에다가 이 사람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놔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총선이고 당대표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은 처벌 가능성이 더 커져요. 한마디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8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예, 동훈이는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선거법, 피선거권이 날아가요. 동훈이 선거권 날아간다고 동훈이가
자, 치명적, 안 치명적? 치명적. 어? 맨날 이재명 욕을 하고 이재명 까고 있지만 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안 하려고 마이크 안 쓴다, 손피켓 갖고 가라, 여러분 환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은 뭐 뻔뻔스럽게 마이크 쓰고 막 그러잖아. 이거는 몰랐다라는 말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8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 좋아하고 있는 새끼. 치명적, 안 치명적? 치명적. 이 상황에서는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해도 난리가 날 거고, 기소를 하면 더 난리가 날 거고, 판사가 80만 원 밑으로 선고해도 난리가 날 거고, 선고 이상을 선고하면 더 난리 날 거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큰 티가 안 나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그리고 툭하면 나오는 이 말. 위축되지 마옵소서. 위축됐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 자, 이번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그 이른바 탄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탄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탄핵하려면 탄핵하십시오. 그랬던 윤석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 예.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거다. 앞으로 이번 선거, 이번 2024년 총선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탄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한동훈이 다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선거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결국 뭘 말합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윤석열 탄핵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와중인데 윤석열 스스로 직접 탄핵을 거론하고 한동훈 여기 덧붙여가지고 선거지면 탄핵당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탄핵하자 하는 판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윤석열 탄핵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걸 한동훈 지 입으로 윤석열 탄핵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동훈이 초조하기 때문에 벌이는 짓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요,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지가 원치 않더라도 혹은 윤석열이 원치 않더라도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그냥 윤석열 탄핵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를 한동훈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윤석열이 탄핵하려면 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안 하든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해. 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기각됐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 한동훈 이번에 모가지 날라가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왜? 한동훈이 계속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을 감옥에 못 보내면 내가
검사로서,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슨 뭐, 그거 했냐라는 둥. 계속 범죄자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막 떠버렸기 때문에, 아, 이재명은 감옥 가겠구나. 근데 만약에 안 가게 되면은 한동훈이 쫓겨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스스로 탄핵, 한동훈도 스스로 탄핵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는 윤석열 탄핵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자,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른바 집토끼들이 결집됩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문제지. 중도층,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도층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지금 윤석열이 싫다는 쪽이 훨씬 많아. 윤석열 잘못한다 보다 억수로 잘못한다가 더 많아요. 그럼 어찌 돼? 자연스럽게 중도층도 넘어오게 될 겁니다. 한동훈이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패배의 길을 열어두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요,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비슷한 얘기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하게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동훈이 지금 대단히 초조한 것 같다. 초조하고 위축되고 한마디로 쪼르니까 실수 연발하는 것 같다. 자, 그래 실수 연발하니까 이 실수 연발하는 거를 아마 그 초조한 마음이 그대로 언행에 그대로 투입이 돼서 실수 연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한동훈요, 오늘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총선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지율 정체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중이래. 자, 지도 지금까지 깐족거리는 걸로 어떻게 잘 버텼는데 더 이상 깐족거리는 거 가지고 효과가 없겠다. 더 이상 깐족거리는 걸 가지고는 지지율을 올릴 수 없겠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중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윤석열이 승질낸 거 아니야? 윤석열한테 지금 불려가서 조인트 까인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 열받아서 지금 집에 들어누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보기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솔직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전권을 다 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동훈한테 전권을 줬는데 전권 가지고 간 한동훈이 지금 뭐 했어요? 뻘짓한 거잖아. 성공 못하고 있잖아. 공천도 네 맘대로 하게 해주고 비례대표도 지 맘대로 하게 해주고 심지어 이종섭 끌고 오고 황상무 사퇴시키고 그랬으면 지지율이 올라야지. 안 오르잖아. 그러면은 내가 윤석열이라도 야 한동훈 너 일로 와봐 씨 하면서 조인트 깎겠네. 그러면 한동훈 성격에 맞고 가만히 있나? 들어눕기라도 들어눕든가 삐지기라도 삐졌겠지. 자, 이게 뭐 엄청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뭐 여하튼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코너에 몰린 것만은 분명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한동훈의 이 초조함의 원인은 결국 이재명과 조국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제주도 발언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조국 현 시장을 가리켜서 이제 뭐 종북
여기 정부 누가 있죠? 정상화된 그 정당 체계에서는 주류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대표님의 어떤 뭐 반박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발언에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짧지만.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또는 조국은 국회에 입성을 전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 또 주장을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09년에 그런 법안 위원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는 그 말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극단주의 정당이다. 극단주의 정당이란 건데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란 말을 갖고 있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극단주의처럼 생기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단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꼭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이란 말을 썼을 때는 법률 문제, 사법 체계를 어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왜곡해서 자신의 범죄와 비리를 처벌되지 못하도록 또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극단주의란 말 안에 이제 들고 있는 뉘앙스로 저희가 헌법을 부정한다거나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아마 끼워서 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당장 그 말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극단이란 말에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저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비례후보 중에 1번이 박은정 부장검사신데, 전 부장검사신데, 그분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후보 보고 비밀번호 풀으라 그랬어요.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윤석열 검찰에게 내줬습니다. 자기 공개했어요.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첫 번째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걸 반문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평범한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럼 27개 그렇게 긴 번호를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 당연히 공수처가 공모 혐의로 의심했던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죠.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을 때 그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사진을 손준성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27개라는 극단적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우리를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저는 극단이란 말은 그런 거고 또 다른 극단 얘기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스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극단주의자냐? 극단이라면 통상적 진보 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진보 보수 다 있어야 합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죠. 근데 극단이라 하면 그 외곽을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뭐냐? 우리 쉽게 당장 아주 가까운 예만 보게 되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에 대해서 사심의로 허벅지 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극단이죠, 극단. 이거는 그냥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언론인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게 되면 협박을 했을 때 협박 상대자가 겁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 후보님 맞죠? 네. 변호사시고 저는 교수니까 우리나라 협박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협박을 받았던 그 언론인이 막 덜덜덜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고지를 하면 해칼로 허벅지를 찌른다, 2번 찌른다 말이 겁나는 일이에요. 그걸 말했다는 자체가 협박죄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시미 칼로 언론인에게 두 번의 허벅지를 찌르니 마르니 이게 극단주의적 행태예요. 그리고 진보 보수가 모두 합의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뽑아서 옮기겠다는 것이 극단적 행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옛날에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이혜민 후보가 극단주의자처럼 생겼는지 우리 멋있다. 제가 극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4.3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4.3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대전시당 후보 그 다음에 현역 태영호 의원 등이 4.3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에 그 4.3을 폄훼하는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극단이죠. 그게 극단인 거죠. 극단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극단이란 말을 써서 자신들의 극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집안 단속부터 하고 자기 집안 국민의힘에서 4.3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에 더 징계를 하든가 그거부터 자기 집안 단속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초조한 건 알겠는데 집안 단속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참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죠. 예. 초조한 건 알겠는데 집안 단속이나 해라. 그러면서 극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극단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극단을 숨기려 하는 말장난이다. 정말 한동훈의 이 꼼수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것이 한동훈의 꼼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쫙 펼쳐놓고 보여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좀 시원하시죠? 확실히 조국 대표가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한동훈의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한동훈의 발언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는 일도 줄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심지어 한동훈이 이렇게 하던데 이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까지 생겼죠. 한동훈은 조국의 산을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재명 대표랑 맞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조국과 한판 떠야 됐던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조국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한 말빨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당 대표가 이 제1야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맞상대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정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한동훈한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맨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한동훈의 이 계략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한동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라는 이런 전략을 택했는데 그게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승질나죠. 또 한편으로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재명이 아무 대답도 못했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편파 보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국 대표가 탕 가로막고 나서서 한동훈은 이게 틀렸어. 조목조목 말을 하니까 한동훈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기의 주 무기인 깐족거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주무기가 있으면 부무기도 있어야 되고, 주무기가 안 통하면은 주무기를 어떻게 개량해가지고 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공군기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영국 공군이 워낙 막강해. 그래서 독일 공군이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이 고안해 난 게 이게 V2 로켓입니다. 그 V2 로켓이 날아가는데 이 V2 로켓은 요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V2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제트 전투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내가 주력 무기를 탁 던졌을 때 상대방이 그냥 대응을 해오고 저쪽이 대응을 해오면 난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오게 되는데 한동훈은 그게 없는 거야. 바꿀 게 없는 거지.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한동훈은 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홍준표가 딱 요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바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거는 민주당이다. 지민 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편승, 심판론의 편승에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국힘연당과 대동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정치는 유죄 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정이 우선된다. 조국 혁신당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극해 본들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저 기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자,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은 급하게 이제는 박근혜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국힘당이 밀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PK마저 위험하다. 반전 카드는 없나? 라는 기사가 오늘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한동훈이 찾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인 거죠. 박근혜의 힘을 빌겠다라는 겁니다. 박근혜가 한번 나와서 손만 흔들어줘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문제는 박근혜가 그렇게 해줄 의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지금 열받은 이유는 박근혜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도태우 변호사가 사실 이번에 공천에서 지금 사실상 공천 취소당했잖아요. 그게 박근혜로서는 엄청 불쾌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되게 우습죠. 지가 잡아넣은 사람 아니야? 공소장만 300페이지. 그 어마어마한 그 300페이지 공소장을 두 권, 세 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차례인가 네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를 기소하는데 그때마다 몇백 페이지씩 공소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 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가서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야, 이게 뭐 박근혜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할지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한동훈은 국민들한테 뭐 어떻게 보일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초조하면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 이제 상당한 중요한 고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비를 좀 바짝 긴장해서 잘 넘어가면은 글쎄요, 우리가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상 고비를 넘는 그 순간, 고비의 구부능선부터 최정상, 요 사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전쟁에서도 보면은요, 고지를 점령한 직후가 제일 위험해요. 왜? 그 직후에 적이 반격을 해서 역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거를 재돌격이라고 합니다. 재돌격이라거나 역돌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고지를 내줬는데 곧바로 다시 반격에 들어오는 바로 그런 건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구분능선과 최정상 사이. 여기서 꼴딱꼴딱 넘어갈까? 예, 그거죠.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투에서 보면은 양측이 근접전을 벌일 때 가장 큰 피해를 내고 전투 집단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도 거기서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